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새누리당이 다음 달에 치러질 20대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1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친박계 3선 김태환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대대적인 물갈이의 예고편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자세한 소식을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 박태우 연구교수, 장한대 박창환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 보셨지만 새누리당 친박계 중진이죠. 김태환 의원이 공천 탈락 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탈락 사유가 납득되지 않을 경우에 이제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는데요. 박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우면서 좀 예상 밖의 결과란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상 바뀌면서도 예상했던 일이죠. 그 명단에 있었던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걸 떠나서 예. 아무튼 이번에 새누리당도 혁신 공천을 안 하면은 지금 야권의 혁신안에 대해서 대항할 만한 그런 전략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친박 중에서 누구를 어떻게 이제 물갈이할 거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영남권하고 강남권, 새누리당의 강세 지역인 영남권하고 강남권에서 친박을 물갈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없이는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김태환 3선 의원이신데 그분이 이제 보면은 과거에도 음주 관련해서 무슨 좀 소문이 있었고 아들 네. 병역 문제 또 몇 년 전에는 경찰 강부를 폭행해 이런 좀 개인적으로 개인의 자질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박 중진 의원들 중에서 뭐 속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그런 기준이 좀 됐고 그리고 마침 그 지역에 친박으로 노동운동관 출신 하시는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 분이 거기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이 맞맞아 떨어진 건데 아무튼 국민들은 지금 새누리당의 이러한 공천 발표를 물타기용이다. 엊그저께 뭐 살생부 논란, 또 여론조사 유출 문건 논란 등등 해가지고 이전 투구하는 모습, 또 점입가경으로 개파 간의 갈등이 이렇게 심화되는 와중에 물타기 작전으로 빨리 발표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만은 네.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에 주장해온 상향식 공천 그리고 100% 국민 경선은 이미 이 첫 번째 발표를 통해서 이게 별 의미가 없구나. 역시 공관위원장이 이한구 위원장께서 전략을 가지고 이리저리 칼질을 하는 이것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이제 의결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뭐 최고위원회에서 이한구 위원장이 보고를 하고 설명하고 특별히 뭐 다른 이의를 제기할 만한 그런 사안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김태환 의원께서 뭐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정환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친박부터 물갈이 할 것이라는 예고가 그럼 이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올게 왔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야당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야당에서도 소위 친노 인사 공천 배제 뭐 이런 그 소위 친노 패권주의 청산 이런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노영민 의원이라든지 몇 분의 그 중요도 이름 있는 분들을 먼저 이제 배제하지 않았습니까? 네. 친박계에서도 앞으로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겠다. 특히 도련님처럼 지역구나 관리하고 있고 청와대를 돕지 못하는 이런 그 인사들을 제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이한구 위원장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먼저 친박계 내에서 그런 명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게 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번 1차 공천 발표를 통해서요. 사실 많은 걸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김태환 의원의 그 뭐 자질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과정에서요. 김무성 대표조차도 사전에 통보를 못 받았다고 그럽니다. 네. 언론 발표를 보고 이 사실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이한구 위원장이 이제 공천의 칼권, 주도권을 이한구 위원장이 쥐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까지 이한구 위원장이 공언해 오고 또 그에 따라 예측되어 왔던 친박계부터 시작해서 비박계, 특히 그동안에 이제 눈의 가시로 지목이 됐던 몇몇 사람들에 대한 소위 공천 배제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지금 분위기고 그것을 이번 그 1차 공천 심사, 특히 김태환 의원 컷오프가 좀 많은 걸 시사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다 예. 특별히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조금 다자고도 필승론이 뭐 인려 다야고도 새누리가 이긴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다 최근에 좀 비상에 걸렸어요. 사실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수도권 지역 여론조사를 해보면 새누리당이 야권에 비해 10% 이상 앞섰는데 최근에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개혁 작업을 하면서 5, 6%대로 줄어들어서 전략 공천을 해서 물갈이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다급한 상황이다. 이것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출처불명 살생부 파문 있잖아요. 제가 네네. 앞서 여쭤봤던 부분인데 그 안에 이제 김태환 의원 이름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소문은 그렇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살생부 파문은 뭐 엄격히 당에서 조사한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꼬리를 내리고 그냥 흐지부지 된 것 같고 뭐 찌라시 수준으로 알았는데 하여튼 당대표인 김무성 의원하고 국방위원장인 정두원 의원이 그 관여가 돼서 뭐 저 청문회 형식으로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그 이상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치를 하다 보면 공천정국에서 항상 있던 이야기입니다. 예, 뭐 찌라시 파문, 살생부 파문, 누가 뭐 컷오프 대상이다 등등 해가지고 결국은 김태환 의원 같은 경우는 소문만 했다 이게 현실로 되니까 네. 그렇게 호사가들이 말씀들 하시는데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현역 친박 중에서 누구를 칠 것이냐 이런 고민 중에서 조금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민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자질 논란 이런 거에서 지금 해당이 됐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이론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살생부가 가지는 의미가 우리가 이제 현역 의원들 좀 물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뭐 혁신 공천으로 이게 이어지면 좋은데 사실 이번에 새누리당의 이 살생부 논란이 관심을 모은 것은 단순한 뭐 현역 물갈이가 아니라 이것이 총선 이후에 개파 주도권, 친박과 비박계 간의 개파 주도권이 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살생부가 논란이 된 거였거든요. 근데 김태환 의원이 살생부 명단에 들어 있었고 네. 그 명단 안에는 친박계에 이름 있는 분들이 대다수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번에 또 단수 공천을 받으신 분들을 보면 친박계의 원로급이나 뭐 선수가 높으신 분들이 아니라 소위 신친박으로 분류되는 분들이에요. 즉 도련님처럼 지역구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요구하고 또 여권이 밀어붙이는 법안들을 앞에 나와서 전투적이고 또 헌신적으로 밀어붙이는 분들이 단수 공천을 받았단 말이죠. 네. 이렇게 보면 이 살생부에 포함되어 있던 친박계 중진들 앞으로도 상당수가 현실화돼서 이것이 비박계 또는 전 정권에 반대하는 여권 내부의 인사들에 대한 어떤 공천 배제 이렇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이 김태환 의원이 그 단초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앞으로 물론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는 것 그리고 같아요. 이제 여론 중에 한 축이 뭐냐면 여기 아시다시피 이제 단수 추천 지역으로 된 분 중에 지금 서영교 의원이 그분만 김무성 의원하고 아까 나머지 뭐 김정은, 조경태, 정용기, 원유철, 유이동, 김태흠, 장석준 그다음에 이주영은 친박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편향성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아시다시피 나경원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 그다음에 저기 또 정두원 의원도 단수로 지금 후보가 등록됐는데 아직 네. 확정을 안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2차 발표 때 그런 부분이 좀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조경태 의원은 이미 예정된 수순 아니었냐는 건데 그 부분도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 사흘에 보니까 예비 후보들이 많이 등록했대요 새누리당이. 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뭐 조경태 의원 여기 입당하기 전에 그 부분에 저기 당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으로 봐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단수 추천으로 정리를 하니까 그 예비 후보들이 새누리당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삼선 의원의 야권의 그런 중진을 이쪽으로 입당할 때 물밑대하고 없다는 건 거짓말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조경태 의원이 갖고 있는 그 정치적인 함의가 굉장히 큽니다. 낙동강벨대에서 조경태 의원이 갖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무게감을 생각할 때 이 정도 배려는 당에서 안 할 수가 없었다. 정치는 현실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안 하고 그분을 모셔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정치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 정치가 갖고 있는 이중성의 문제, 모순의 문제다. 그러면서 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선 추천 지역 4곳도 살펴볼게요. 단연 눈에 띄는 건 역시 노원병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준석 전 혁신위원장 청년 우선 지역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안철수 의원과의 좀 빅매치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안철수 의원과 붙어가지고 특히 1대1로 붙어서 새누리당에 그 누가 나와도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네. 근데 새누리당으로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TV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인지도를 쌓고 또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젊은층 또 중도층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준석 전 혁신위원장 이분을 이제 지금 사실상 공천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청년 우선 지역인데 청년으로 예비 후보 등록한 분이 이분밖에 없으니까요. 네. 새누리당에서는 근데 문제는 이제 상당히 볼 지점이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대1로 붙는다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를 아무리 뭐 이준석 후보라고 해도 이기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더민주당의 또 청년 후보가 한 분 더 계시죠. 예비 네. 후보가. 이렇게 돼서 다자구도, 즉 수도권에서 일려 다야 이 구도가 되면 사실 안철수 의원으로서도 아무리 당대표고 대선 후보가 거론되지만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어저께 밤에 국민의당이 뭐 깨지느냐 마느냐 네. 이런 어떤 중대 기로를 또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철수 대표가 공언을 했어요. 합당 없고 통합 없고 선거 연대도 없다 이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저 삼자구도로 가겠다는 그렇죠. 얘기죠? 다자구도로 예. 가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안철수 대표의 선택이 과연 이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이것이 관전 포인트고요. 더민주당의 후보의 득표력이 과연 10%를 넘어서서 이 양자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경선 지역도 살펴볼게요. 23곳 중에 가장 관심 가는 곳 정치 1번지 종로 꼽으셨을 텐데요. 그렇죠. 네. 삼자구도로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 이 지역에서는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세 분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박진 전 의원, 정인봉 전 의원이신데 오세훈 전 의원은 대통령 후보로 지금 꾸준히 지지율을 하여간 뭐 한 자리 숫자입니다만 갖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중적인 인기도는 제일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경선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게 여론조사 경선이 될지 당원이 30% 될지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네. 당원이 만약에 30% 포함되는 경선이라면 이 지역에서 그동안에 지역구 관리를 해온 삼선한 박진 의원하고 정인봉 의원이 상당히 큰 또 어드밴티지가 있다. 왜냐하면 오세훈 의원은 종로에서 지역구 의원 안 하셨잖아요. 대중적인 상징성이 있어도. 그래서 네. 정인봉 의원이 앞으로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만약에 이제 뭐 셋이서 여론조사를 해서 2명으로 압축됐을 때 그분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왜냐하면 정인봉 의원도 여기 당협위원장으로 꾸준히 관리를 해왔어요. 나름대로 한 자릿수 지지도 주면 한 자릿수지만 꾸준한 그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구체적인 경선 방식 100% 여론조사 할 거냐 아니면 당원 대 일반 국민 여론 3대 7로 갈 거냐 이거하고 그다음에 정인봉 의원이 누구 손을 들어줄까 이 변수에 따라서 네. 후보가 후보가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 2자구도, 3자구도로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봤을 때는 누구에게 득실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2자구도로 가면 박진 의원한테 더 많은 어드밴티지가 있고 예. 3자구도로 가면 오세훈 전 시장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표를 정인봉 전 당협위원장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박창현 교수님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네, 이제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여론조사 방식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은 오세훈 전 시장이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 당원 30%가 들어가게 되면 셈법이 좀 복잡해집니다. 삼자구도가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종로에서 삼선을 지낸 박진 의원과 또 정인봉 당협위원장 아무래도 대의원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당심을 쪼개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세훈 후보가 좀 그런 점에서는 불리하겠지만 삼자구도는 오히려 오세훈 후보 측에서 보면 양자구도보다 오히려 더 편하다. 왜냐하면 당원표를 갖다가 다른 두 후보가 나눠 가지니까 네. 상대적으로 오세훈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한 가능성이 될 경우가 더 높다고 봅니다. 네. 서초갑도 살펴보겠습니다. 이해운 전 의원하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대결인데 여야의 대결이에요. 친박이었다가 이제 비박기로 들어서 이 전 의원 그리고 진실한 진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 전 수석과 비교를 했을 때 뭐 공천 면접에서도 굉장히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 지역의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원래 범박계로 보면 두 분 다 이제 친박인데 네. 과거에 이제 좀 그 지역에서 의원 생활한 이해원 의원의 무게감이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역구 관리를 그래 아무래도 그 현지에서 오래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신권력, 신친박으로 등장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그곳에 살기는 오래 살았다고 그래요. 살았지만 바빠서 뭐 지역구 관리 했겠어요? 뭐 행사에 다녔겠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권력의 흐름이라는 것은 항상 당심과 또 청와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심제에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제 조직을 관리하는 조직맨들이 있어요 당에. 네. 그분들이 과연 누구 물밑에서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하고 협상해서 더 밀착할 것인가 이것이 변수고 아까도 말씀드렸 또 거기도 이제 구체적인 경선 방식이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할 건지 아니면 당원 30%를 포함한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조윤선 지금 전 정무수석이 장관도 하고 일반적인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해운 의원은 좀 올드보이 같은 이런 이미지가 좀 있고 그러나 이제 당 조직이 가미되는 경선이라면 역시 그 지역을 현역 의원을 역임하면서 지역구
관리를 한 이해운 의원의 그런 장점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박찬원 교수님은 어떤 견해이신지요? 사실 이번 1차 공천 그 결과에 경선 지역이 23곳인데 이해운, 조윤선 이 두 후보가 나오는 이 서초갑이 배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1차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네. 당초에는 종로부터 시작해서 서초갑까지 어떤 경선의 흥행을 갖다가 만들기 위한 카드로 이번 1차 발표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지금 강남벨트는 일단 이번 1차에서 배제가 됐거든요. 앞으로 2차, 3차에 이제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가 이제 중요한데 근데 이거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은요. TK라든지 강남벨트라든지 소위 새누리당 여권의 지지층이 확고한 측에 앞으로 소위 단수공천 또는 전략공천 또는 우선추천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해운, 조윤선 두 후보가 거론되고 있지만 앞으로 소위 친박계 중진 그리고 비박계에 대한 컷오프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 소위 청년이나 또는 여성이나 또는 장애인이나 또 다양한 전략 공천의 카드가 열려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서초갑 이 강남벨트 공천은 좀 더 넓은 시각에서만 보면 앞으로 이해운, 조윤선 말고도 다른 사람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2차, 3차 공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공천 개파 갈등 계속될수록 이제 경선이 본격화되면 더욱더 심해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후의 시나리오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일단 김태환 의원도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친박계조차도 이제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비박계는 무소속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이 과연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느냐 이런 대응을 볼 수 있지만 수도권에서 경쟁력 있는 현역이나 또는 무게감 있는 비박계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컷오프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소위 수도권 프리미엄, 지금 야권이 다자부도가 되면서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형성된 이 구도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무소속 출마 러시, 그러니까 컷오프 당한 현역이나 또는 비박계의 주요 인사들 또는 친박계 인사들이 이 수도권에서 얼마만큼 무소속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소위 여권의 표를 갉아먹을 수 있는,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만약에 일반적인 공천 과정이었다면 조금 적겠지만 지금의 소위 살생부 논란으로부터 시작된 이 계파 갈등의 치열한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김무성 대표가 그랬지 않습니까? 비박계 모아놓고 살아서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예. 어떻게든 살아서 돌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공천 갈등과 이것이 함께 계파 갈등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호 교수님, 경선 진행될수록 계파 갈등 수습 잘 안 되면은 어떤 후폭풍 예상하십니까? 공천 전국에서 항상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알다시피 친박 비박 간에 보이지 않는 계파 패권주의, 또 인재영입에 부진한 새누리당 다분히 안고 있었던 모순점입니다. 이번에 이제 발표된 경선 23곳 같은 경우는 그 여론조사 에이드연구원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아주 박빙인 곳을 이렇게 할 수 없이 경쟁을 붙여놨는데요. 앞으로 새누리당이 바로 이제 넘어야 될 산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단수 추천 지역, 우선 추천 지역을 김무성 당대표가 어떻게 반응하고 앞으로 얼마나 확대될 것이냐. 여기에 충분한 불씨가 남아 있어요. 이게 내관입니다. 내관.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번에 40명 살생부 명단도 있었지만 네. 새누리당 158명 현역 의원 중에서 지금 야권에서 이렇게 불고 있는 칼바람, 개혁공천 바람과 맞서는 민심의 유출을 막으려면은 최소한 70명 정도는 현역을 불가리해야지 새누리당도 전략에 나와서 선거가 된다. 아니면 과반도 어려워요. 잘못하면. 민심이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새누리당 인재 영입도 안 되고 있죠. 맨날 쌈박질이나 한다고 국민들이 식상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개파 싸움이나 하고 이럴 정신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청와대에서 지금 개혁 정책이 안 된다. 경제 문제 때문에 연일 울부짖긴데 법안 통과 하나 제대로 못 시킨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지금 무섭습니다. 이걸 임대하시고 갈 사람 확실하게 갈고 그리고 좀 챙길 사람 챙기고 하면서 빨리빨리 전선을 정비하지 않으면 민심의 굉장한 그런 역풍을 만나가지고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순소리를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국민의당 얘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의총 열고 결론을 내린 게 김종인 대표가 제안한 야권 통합론 결국 독자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어제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당연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과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을 탈당할 때 변이 있잖아요. 얼마나 장황했어요. 역사적인 문제. 지금 양대 기득권 정당 고도에서는 우리가 목소리다 야당 발전이 있을 수 없다. 친노 패권주를 청산하고 낡은 진보를 청산하기 위해서 제3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 기치를 들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 새로운 정신은 국민들도 바라는 거였어요. 국민들한테 선택권을 준 거였는데 며칠도 안 돼가지고 금방 접어버리고 표계선하고 다시 더불어민주당 더군다나 지금 친노 패권 세력이 정산도 안 되고 엄연히 지금 버티고 있는데 들어가서 안철수 의원이 무슨 명분으로 정치를 하겠어요? 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노원에서 국회의원도 떨어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렵지만 다수 이수진 장군이 상유 순신 상유 12척이라고 비장한 사직성의 각오로 정치를 했듯이 안철수 의원이야말로 지금부터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해서 국민이 바라는 제3당의 역할을 생각하고 3당을 만들어서 지금 갈등 구조에 있는 대한민국 정치를 한번 바꿔보려는 그런 정치를 할 때 안철수 의원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창환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대표 얘기가 결국 국민의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복당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실제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개별적으로 복당한다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당대당 통합도 사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얘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을 흔들어 놨거든요. 말 한마디로써 국민의당이 흔들렸던 이유는 수도권의 이 표 분산 효과가 모두의 패배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어저께 결정은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해요. 호남에서는 국민의당 후보들이 선전할 수 있는 완전히 기틀을 만들어냈지만 이 수도권에서 국민의당 후보들과 더민주 후보 간에 이 소위 이제 유권자에 의한 전략적 투표밖에 안 남은 상황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지지 기반을 더 견고히 하는 계기는 되겠지만 수도권에서 국민의당 후보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그 몰아주기 투표가 이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대표가 계속 통합 얘기를 하고 또 복당 이야기까지 하고 이러는 것은 지금 이 수도권에서 국민의당에다가 한 얘기가 아니고 유권자들에게 받잖냐 우리 통합하자고 그랬는데 안 하니까 예. 우리가 큰형님이니 우리를 밀어달라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국민들이 그런 이 지금의 통합 논의 또 두 당의 갈등 이런 걸 보고 수도권 야권 지지층이 어느 쪽으로 몰아주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남은 총선에서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당이 많은 의석을 못 얻습니다. 20석 원내교섭단체를 만들면 성공하는 게 호남하고 수도권은 힘들어요. 안철수 의원 지역구가 이렇게 거물이 아니면은 그렇게 큰 욕심을 가지고 간 당이 아니에요. 어차피 2017년 대선 때 또 패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제3당으로 20석 정도를 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례대표는 또 많이 얻잖아요. 예. 더불어민주 나눠 갖고 큰 욕심 부릴 때가 아닙니다. 수도권 힘들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야권 통합 안 되더라도 수도권 중심으로 완전 열세기 때문에 선거연대 가능성 열려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물론 이제 생각이세요? 뭐 당대당 통합은 안 되더라도 예. 지역별로 또 후보별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여론조사를 보면 수도권 지역에 지금 현재 3자 구도에서도 야권이 많이 유리한 걸로 나와요. 굳이 뭐 당대당 통합 안 하더라도 인물 경쟁력 앞으로 남아있는 이슈 선점 예.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요. 40일 동안. 그렇기 때문에 안 갈 표가 뭐 야권 통합한다고 뭐 당선 안 될 사람이 되고 이러리라고는 보지 않아요. 물론 한두 석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시 국민의당은 호남이 주된 그 접전지고 수도권에는 안철수 의원 정도 이렇게 한두 석 그런 비례대표 해가지고 원내교섭단체만 돼도 성공하고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판을 새로 쓸 수 2017년 대선 판도에서 큰 전략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목표지 뭐 거기서 40, 50석을 어떻게 얻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 봅니다. 박찬현 교수님 끝으로 선거연대 관련된 얘기 들었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선거연대 문제는 더 민주당으로서는 좋은 패입니다. 그러니까 당대당 통합은 안 됐지만 이 선거연대를 통해서 수도권에서 5%만 가져가도 사실 1대1 구도가 아닌 상황에서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더민주당 후보들에게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후보연대 얘기를 더민주당이 끌어갈 거고 더 국민의당은 거기에 수세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에서 국민의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더 낮아지는 쪽으로 이 야권연대 후보 논의는 더 이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야권 지지층의 후보 단일화 압박이 거세질 거기 때문에 국민의당도 겉으로는 뭐 독립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김태우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20석을 목표로 가는 게 현실적인 흐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태우 교수, 박창환 교수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